회장님, 이제 그만 죽은 아들 결투로 가시죠. 믿었던 수행비서의 비열한 웃음과 함께 재벌 회장 강만호는 천길 낭떠러지로 밀려 떨어졌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중턱,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에 매달려 의식을 잃어가던 그때였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제 손잡으시라고요. 밧줄 하나의 의지에 절벽을 타던 37살 약초꾼 진우가 노인의 손을 낚아채며 외쳤습니다. 목숨을 건 구조 끝에 마주한 진실. 노인의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를 본 진우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30년 전 사라진 아들과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회장,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까지. 과연 두 사람을 잇는 운명의 실타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강만호 회장이 창밖으로 쏟아지는 자정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일구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 하나 쉴 곳 없는 노인의 어깨가 오늘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에는 30해 전 놀이공원에서 환하게 웃던 어린 아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우야, 이 아비는 오늘도 내 소식을 기다리다 밤을 다 보냈단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최상국 전무가 비열한 미소를 감춘 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상국 전무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으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아직도 그 사진을 보고 계시는군요. 강만호 회장이 사진을 덮으며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 전무 자니가 오밤중에 여긴 웬일인가. 최상국 전무가 의자를 당겨 앉으며 강만호 회장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내일 일정 때문이죠. 회장님께서 아드님이 좋아하던 해안 절벽 쪽으로 산행을 가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특별한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최상국 전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해안 절벽이라니 거긴 평소에 내가 가던 길이 아니지 않은가. 최상국 전무가 차를 따르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라 아주 고즈넉하고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드님 생각도 정리하시고 머리도 좀 식히고 오시는 게 어떠실까요? 강만호 회장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니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한번 가보도록 하지. 요즘 가슴이 답답해서 어디라도 좀 걷고 싶긴 했으니까 말이야. 최상국 전무가 회장의 눈을 피하며 속으로 차가운 욕망을 삼켰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회장님, 제가 내일 아침 일찍 모시러 오겠습니다. 한편 깊은 산속 외딴 산막에서는 진우가 기침을 하는 수아의 등을 정성스럽게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희귀질환으로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딸아이의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수아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진우의 옷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나 이제 괜찮으니까 아빠도 좀 자요. 진우가 수아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수아는 아빠 걱정 안 해도 돼. 아빠가 내일 꼭 수아 숨 잘 쉬게 해주는 예쁜 꽃 찾아올게. 수아가 힘없이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꽃 이름이 황금 천년초라고 했지. 아빠가 그거 찾아오면 나 진짜 안 아픈 거지. 진우가 수아의 작은 손을 꼭 쥐며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아빠가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신만이 아니겠니? 진우가 수아를 잠든 것을 확인한 뒤 낡은 태블릿 PC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해안 절벽의 복잡한 지형도와 기상 정보가
빽빽하게 떠올랐습니다. 진우가 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며 복잡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습도가 이 정도면 새벽 안개가 짙게 낄 텐데 절벽 바위 틈에 이끼가 많아서 미끄러울 거야. 산 아래에서 약초방을 운영하는 노인이 문을 열고 한약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약초방 노인이 진우의 어깨를 툭 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우야, 내일 기상이 심상치 않다던데 꼭 그 해안 절벽까지 가야겠느냐? 진우가 가방에 로프를 챙겨 넣으며 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장, 수아, 폐 상태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그 약초뿐입니다. 약초방 노인이 한약 봉지를 내려놓으며 진우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실력이야 내가 잘 알지만 거긴 워낙 험해서 베테랑 10만이들도 발을 안 들이는 곳이야. 진우가 등산화 끈을 꽉 조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험한 만큼 아무도 못 찾은 거겠죠. 제가 과거에 컴퓨터로 보안망 뚫던 실력으로 그 험한 길 못 뚫겠습니까? 약초방 노인이 혀를 차며 수아의 방 쪽을 살폈습니다. 고집 한번 대단하구나. 암튼 수아는 내가 잘 돌보고 있을 테니 너는 몸 성이 돌아오기나 해라. 진우가 배낭을 메고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부탁드려요 노인장. 이번에 꼭 그 꽃을 따서 수아를 웃게 해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최상국 전무의 차를 타고 해안가 산 초입에 도착한 강만호 회장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길이 험하고 인적이 드물어 강만호 회장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최상국 전무에게 물었습니다. 수행원들은 다 어디 가고 우리 둘뿐인가? 평소엔 서너 명은 꼭 붙이더니만. 최상국 전무가 회장의 팔을 부축하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조용히 걷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애들은 산 아래에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최상국 전무를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나? 자네 오늘따라 참 유난스럽군. 최상국 전무가 앞장서서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며 말을 돌렸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드님과 자주 오시던 그 바다가 한눈에 보일 겁니다. 힘내시죠, 회장님. 강만호 회장이 거친 숨을 내쉬며 최상국 전무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 진우가 바다를 참 좋아했지. 그 아이를 잃어버린 날도 우린 바다로 가기로 약속했었는데. 최상국 전무가 숲길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통신 장비가 먹통이 된 것을 확인한 최상국 전무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기군요.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바다를 감상하시기에 가장 좋은 명당 말입니다. 강만호 회장이 절벽 끝자락에 서서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치가 참 좋구나. 최 전무자네 말이 맞았어. 최상국 전무가 강만호 회장의 뒤로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아드님 곁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강만호 회장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최상국 전무를 쳐다보았습니다. 최 전무, 방금 뭐라고 했나? 최상국 전무가 회장의 멱살을 움켜쥐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30년 동안 그 죽은 아들 찾겠다고 회사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으면 됐잖아요. 이제 태성그룹은 제가 갖겠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네 지금 미친 건가? 내가 자네를 어떻게 믿고 키워줬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최상국 전무가 강만호 회장을 절벽 끝으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믿은 게 잘못이죠. 회장님이 돌아가셔야 제가 회장이 되고 세상이 바뀝니다. 강만호 회장이 필사적으로 최상국 전무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최 전무, 제발 이러지 말게. 내가 자네에게 모든 걸 줄 수도 있지 않은가.
최상국 전무가 회장의 손을 하나하나 강제로 떼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잘 가십시오, 회장님. 최상국 전무가 강만호 회장의 가슴을 온 힘을 다해 밀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비명을 지르며 깎아지른 절벽 아래 칠흑 같은 바다를 향해 추락했습니다. 같은 시각 절벽 반대편 바위 틈에 매달려 있던 진우는 갑작스러운 비명에 몸을 굳혔습니다. 진우가 귀를 쫑긋 세우며 소리가 난 곳을 응시했습니다. 방금 사람 목소리 아니었어. 이 험한 곳에 누가 온단 말이야. 진우가 태블릿에 연결된 열화상 카메라를 꺼내 절벽 아래를 샅샅이 훑었습니다. 화면에 붉은색 점 하나가 위태롭게 깜빡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세상에, 저기 사람이 매달려 있잖아. 진우가 자신의 안전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로프를 풀었습니다. 이 정도 높이면 추락했을 때 살아남기 힘들 텐데 어떻게든 가봐야겠어. 진우가 절벽 벽면을 타고 신속하게 비명이 들린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바위가 기름을 바른 듯 미끄러워졌습니다. 진우가 바위 틈을 꽉 움켜쥐며 거친 숨을 내뱉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가 지금 갑니다. 절벽 중턱에 튀어나온 소나무 가지에 옷이 걸려 겨우 목숨을 부지한 강만호 회장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피 섞인 신음을 내뱉으며 부러진 나뭇가지를 생명줄처럼 붙잡았습니다. 살려줘. 누가 제발 나 좀 살려줘. 진우가 로프를 타고 강만호 회장이 있는 곳까지 거의 다다랐습니다. 진우가 강만호 회장의 상태를 살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강만호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뜨며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꿈인가? 진우가 나를 구하러 온 건가? 진우가 강만호 회장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주며 자신의 몸과 연결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약초 캐는 사람입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저만 믿으세요. 진우가 강 회장을 등에 업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절벽 위를 향해 한 발짝씩 힘겹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노인의 미약한 심장 박동이 진우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진우가 입술을 깨물며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사람 한 명만 구하고 꼭 갈게. 제발 그때까지 무사해야 한다. 폭풍우가 치는 해안 절벽에서 한 남자의 목숨을 건 구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우의 거친 숨소리와 강만호 회장의 희미한 신음이 파도 소리에 섞여 들어갔습니다. 진우가 바위를 딛고 올라설 때마다 근육이 터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절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 왜 여기서 떨어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오직 살려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진우가 마침내 평평한 바위 언덕에 도달하여 강만호 회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우가 노인의 얼굴을 닦아주며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시는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어르신. 강만호 회장이 진우의 손을 꼭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젊은이. 진우가 노인을 등에 업고 자신의 산막을 향해 빗속을 뚫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엇갈린 운명의 두 남자가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진우가 빗물에 젖은 앞머리를 거칠게 쓸어올리며 강만호 회장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바위에 머리를 기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고맙네. 자니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진우가 가방에서 구급상자를 꺼내 소독약을 따며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어르신 갈비뼈가 나간 것 같으니까 최대한 숨을 가늘게 쉬어야 합니다. 강만호 회장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찌푸리며
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나를 구해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 진우가 강만호 회장의 옷을 걷어내고 상처 부위에 약을 바르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진우입니다. 은혜 같은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부터 하시죠. 강만호 회장이 진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우라고 했나? 이름이 내 아들과 똑같군. 자네를 보고 있으니 자꾸 그 아이 생각이 나서 말이야. 진우가 압박 붕대를 감으며 강만호 회장의 눈을 피했습니다. 아드님 생각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체온 떨어지지 않게 이 옷부터 입으세요. 진우가 자신의 방한 외투를 벗어 강만호 회장의 어깨에 덮어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절벽 위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춤을 추듯 아래를 훑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바닥에 몸을 낮추며 강만호 회장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어르신을 떨어뜨린 사람들이 다시 온 것 같습니다. 같은 시각 산 정상에 마련된 임시 지휘소에서 최상국 전무가 모니터를 노려보았습니다. 최상국 전무가 무전기를 집어 던지며 옆에 있던 경호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이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생체 신호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경호원이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나무에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블랙팀을 투입해서 확인 중입니다. 최상국 전무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경찰 서장한테 연락해서 산 아랫길 다 막으라고 해. 산사태 위험이라고 핑계대면 되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못 나가게 해라. 경호원이 서둘러 밖으로 나가자 최상국 전무가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어두운 산을 응시했습니다. 강 회장, 당신이 질질 끌던 목숨 오늘 내가 확실히 끊어주지. 진우는 강만호 회장을 등에 업고 절벽 옆으로 난 좁은 동굴 입구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진우의 목을 꼭 껴안으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진우군, 나 때문에 자네까지 위험에 처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네. 진우가 좁은 바위 틈을 통과하며 거칠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면 나중에 수아 약초값이나 넉넉히 쳐주세요. 저는 지금 수아한테 돌아가야 하니까요. 강만호 회장이 진우의 귓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아가 누군가 자네 딸아이 이름인가 보군. 진우가 동굴 안쪽 평평한 곳에 강만호 회장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폐가 안 좋아서 매일 숨쉬기 힘들어하는 제 딸입니다. 녀석을 살리려고 제가 이 험한 산을 타고 있어요. 강만호 회장이 진우의 손을 잡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극한 정성이구나. 내 아들이 살았어도 자네처럼 듬직한 아버지가 되었을 텐데 말이야. 진우가 배낭에서 소형 단말기를 꺼내 전원을 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닙니다. 적들이 드론까지 띄워서 우리를 찾고 있어요. 진우가 단말기 화면을 조작하며 명석에게 무전을 보냈습니다. 명석아, 내 목소리 들리냐? 지금 해안 절벽 동굴인데 외부 통신이 다 차단됐어. 단말기 너머로 명석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우 형, 지금 산 아래 경찰들이 다 깔렸어. 최상국 전무가 아예 산을 봉쇄했나 봐. 진우가 입술을 깨물며 화면에 뜨는 적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최상국 전무라고 했냐? 그놈들이 여기까지 오게 둘 순 없어. 네가 저놈들 위성 신호 좀 교란해줘. 명석이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형. 내가 저놈들 장비 다 먹통으로 만들 테니까 형은 어르신 모시고 잘 숨어 있어. 진우가 단말기를 끄고 강만호 회장에게 산삼 농축액 한 병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이거 일단 마시고 기운 좀 차리세요.
이거 마시면 뼈 붙는데 도움 될 겁니다. 강만호 회장이 농축액을 받아 마시며 진우를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자네는 참 대단한 청년이야. 약초꾼이 이런 장비까지 다루고 말이야. 진우가 동굴 입구에 진동 감지기를 설치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배운 겁니다. 이제 저놈들 무전 좀 엿들어야 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동굴 밖에서 블랙팀 요원들이 서치라이트를 휘두르며 동굴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블랙팀 요원이 무전기에 대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동굴 입구 발견, 지금 안으로 진입하겠다. 진우가 귀에 꽂은 이어폰을 만지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가 강만호 회장 뒤편 석실로 이동하며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저 뒤에 딱 붙어 계세요. 제가 저놈들 정신 좀 빼놓고 올게요. 진우가 미리 준비해둔 연막탄을 동굴 입구 쪽으로 던졌습니다. 퍼지는 연기 속에서 블랙팀 요원들이 당황하며 총을 겨누었습니다. 진우가 어둠을 틈타 바위 뒤에서 나타나 요원의 팔목을 낚아채 꺾었습니다. 요원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지자 진우가 그의 무전기를 빼앗아 발로 짓밟았습니다. 진우가 다른 요원의 발목을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를 바닥에 찍게 만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요원들을 제압한 진우가 다시 강만호 회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진우를 맞이했습니다. 진우군, 자네 정말 싸움까지 잘하는 건가? 정체가 대체 뭔가? 진우가 숨을 몰아쉬며 가슴팍을 만지다 멈칫했습니다. 아차, 목걸이가 어디 갔지? 아까 싸우다 떨어졌나 봐요. 진우가 바닥을 더듬으며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발치에 떨어진 은색 펜던트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진우군, 혹시 이게 자네 물건인가? 이 모양은 우리 가문이 문양인데. 강만호 회장이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작은 이니셜을 확인하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진우가 강만호 회장의 손에서 펜던트를 낚아채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제 어릴 적부터 있던 제 물건입니다. 어르신이 이걸 어떻게 아세요? 강만호 회장이 진우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으며 옷을 들춰보았습니다. 청년, 혹시 어깨에 초승달 모양의 화상 흉터가 있나? 제발 대답해주게. 진우가 당황하며 강만호 회장의 손을 뿌리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르신,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 어깨 흉터는 아무도 모르는데. 강만호 회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며 진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우야, 내 아들 진우야, 네가 정말 살아있었단 말이냐? 진우가 멍한 표정으로 강만호 회장을 바라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어르신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만호 회장이 진우의 손을 꼭 잡고 가슴에 대며 울먹였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찾아 헤맨 내 아들이 바로 자네였어. 이 펜던트와 흉터가 그 증거야. 진우가 강만호 회장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며 잃어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을 떠올렸습니다. 동굴 밖에서 다시 한번 블랙팀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오며 긴박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진우가 강만호 회장을 일으켜 세우며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살아서 확인하시죠. 강만호 회장이 진우의 부축을 받으며 결연한 의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아들아, 우리 꼭 살아서 돌아가자. 이 아비가 너를 절대 다시 놓지 않으마. 진우가 강만호 회장을 업고 동굴 깊숙한 비밀 통로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남자의 거친 숨소리가 하나로 겹치며 운명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쳤습니다. 진우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만호 회장의 온기를 느끼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수아야, 할아버지가 생겼어.
아빠가 할아버지 모시고 꼭 갈게. 폭풍우가 잦아드는 산속에서 30년 만에 재회한 부자의 처절한 탈출극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진우가 바위벽을 타고 오르며 자신을 추격하는 적들을 향해 분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 아버지를 다치게 한 놈들,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강만호 회장이 진우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벅찬 감동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진우는 앞을 가로막는 덤불을 헤치며 산 아래 불빛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운명은 이제 두 사람을 향해 거대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산기슭에 도달하여 명석이 대기하고 있다는 지점을 향해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강만호 회장의 손이 진우의 가슴팍을 더 세게 움켜쥐며 가족의 유대를 확인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가 두 사람의 희망을 알리는 서곡처럼 산울림이 되어 퍼졌습니다. 진우가 마을의 작은 불빛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최상국 전무가 산 아래에 마련된 임시 지휘소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니터 안에는 산 중턱에서 블랙팀이 무력하게 쓰러져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최상국 전무가 옆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의 뺨을 세차게 휘갈기며 윽박질렀습니다. 내 놈들은 그 늙은이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 난리를 만드는 거냐? 보안 요원이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그 약초꾼이라는 놈이 보통이 아닙니다. 산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최상국 전무가 담배를 비벼 끄며 살벌한 눈빛으로 무전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산에 투입된 모든 인원에게 전해라. 생포할 필요 없다. 발견 즉시 사살해도 좋으니까 무조건 그 둘을 처리해. 최상국 전무가 입가에 경련을 일으키며 어두운 산등성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강 회장, 당신이 살아서 산을 내려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내 손으로 직접 묻어주지. 같은 시각 진우는 강만호 회장을 등에 업고 인적이 드문 덤불을 헤치며 자신의 산막 근처로 접근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진우의 어깨 너머로 산막 쪽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야, 저기 불빛이 보이는 곳이 네가 사는 집이냐? 진우가 숲속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요. 최상국 전무놈들이 벌써 저기까지 깔렸습니다. 산막 마당에는 총을 든 검은 옷의 사내들이 수아의 방을 거칠게 뒤지며 물건들을 밖으로 던지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그 광경을 보고 주먹을 꽉 쥐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게만도 못한 놈들, 감히 수아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강만호 회장이 진우의 떨리는 어깨를 어루만지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아이까지 위험에 처했구나. 정말 이 할아버지가 죽을 죄를 지었어. 진우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강만호 회장을 고쳐 업고 옆길로 발을 옮겼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놈들 오늘 제 손에 다 죽을 줄 아세요. 그때 뒤쪽 덤불이 바스락거리더니 흙투성이가 된 명석이 굴러나오듯 나타났습니다. 명석이 안경을 고쳤으며 진우의 팔을 붙잡고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형, 여기 있으면 안 돼. 최상국 전무가 수아가 있는 병원까지 사람들을 보냈어. 진우가 명석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서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고 우리 수아가 있는 곳까지 그놈들이 갔단 말이냐? 명석이 태블릿 PC를 보여주며 식은땀을 닦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약초방 노인장님이 수아를 데리고 뒷문으로 피신하긴 했는데 최상국 전무놈들이 병원 입구를 안전히 봉쇄했어. 강만호 회장이 명석의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며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네
최상국 전무 그놈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나? 명석이 강만호 회장의 위험에 눌려 움츠러들며 대답했습니다. 저기 산 정상통신 중개소 쪽에 지휘소를 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제가 아주 중요한 파일을 복구했어요. 명석이 태블릿에서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최상국 전무의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 노인네는 절벽에서 밀어버리고 그 아들놈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싹을 잘라야 해. 30년 전처럼 말이야. 강만호 회장이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을 부르르 떨며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30년 전이라고 그럼 내 아들을 유괴한 것도 저놈의 짓이었단 말이냐? 명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사진 한 장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최상국 전무 옆에 서 있는 저 경호원이 30년 전 진우 형을 납치했던 그 유괴범입니다. 진우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날카로운 통증과 함께 과거의 기억이 불꽃처럼 튀었습니다. 진우가 머리를 감싸쥐며 비틀거리다 나무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기억나요? 저 흉터 있는 얼굴. 나를 어두운 방에 가두고 울지 말라고 때리던 그놈이에요. 강만호 회장이 진우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쥐어뜯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내 곁에 뱀을 키우고 있었구나. 내 자식을 뺏어간 놈인 줄도 모르고 내 오른팔로 삼았다니. 진우가 눈물을 닦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명석을 쳐다보았습니다. 명석아, 너는 아버지 모시고 저기 절벽 아래 비밀 동굴로 가 있어. 나는 저놈들을 유인하겠다. 명석이 진우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혼자서 저 무장한 놈들을 어떻게 상대하려고 그래? 너무 위험해. 강만호 회장이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진우야. 이제 겨우 만났는데 너를 또 사지로 보낼 순 없어. 진우가 강만호 회장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산의 주인입니다. 저놈들 제가 산속 깊은 구렁텅이로 다 처박아 버릴게요. 진우가 배낭에서 소형 연막탄과 화살촉을 꺼내며 명석에게 지시했습니다. 명석이 너는 내 태블릿 들고 가서 저놈들 통신망 계속 교란해. 절대 아버지 곁에서 떨어지지 마라. 강만호 회장이 진우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외쳤습니다. 진우야, 부디 몸 조심해라. 너 없으면 이 애비도 살 이유가 없다. 진우가 어둠 속으로 몸을 날리며 산짐승처럼 빠르게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우는 산막 주위를 돌며 나뭇가지와 덩굴을 이용해 교묘한 함정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팀 요원들이 진우의 발소리를 듣고 총구를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적이 움직임이 포착됐다. 쏴버려. 진우가 바위 뒤로 몸을 숨기며 덩굴을 잡아당기자 거대한 통나무가 요원들을 덮쳤습니다. 요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자 진우가 나무 위에서 내려와 그들의 뒤를 기습했습니다. 진우가 요원의 팔을 꺾어 무기를 빼앗고 발로 가슴을 강하게 걷어찼습니다. 요원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기어다니자 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딸 수아의 물건을 건드린 대가다. 다음은 내 목숨이 될 거야. 진우가 숲 곳곳에서 신출기몰하게 나타나 적들을 하나씩 처리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최상국 전무는 명석과 강만호 회장이 숨어있는 통신 중개소 쪽을 포착했습니다. 최상국 전무가 모니터에 붉은 점을 가리키며 킬러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저기에 늙은이가 숨어 있어. 지금 즉시 습격해. 명석이 장비를 챙기며 강만호 회장을 부축해 절벽 옆 오솔길로 도망쳤습니다. 최상국 전무의 기동대가 중개소 문을 박차고 들어와 총을 난사했습니다.
명석이 강만호 회장을 바위 틈새로 밀어넣으며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여기서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놈들 유인하고 올게요. 명석이 노트북을 켜서 자판을 두드려 중개소의 비상 사이렌을 울리게 만들었습니다. 적들이 소음이 나는 쪽으로 몰려가자 명석이 반대편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어둠 속에 홀로 남아 가슴을 졸이며 진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우야, 제발 무사히 돌아와 다오. 이 늙은 아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진우는 적들을 따돌리고 명석과 약속했던 망자암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절벽 끝에 서자 최상국 전무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최상국 전무가 손에 든 수아의 낡은 인형을 흔들며 진우를 조롱했습니다. 강진우, 내 딸내미가 이 인형을 참 아끼더군. 병원 침대에 두고 간 걸 내가 챙겨왔지. 진우가 인형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다리를 휘청거렸습니다. 최상국, 내 놈이 감히 내 딸 수아를 건드렸단 말이냐? 최상국 전무가 인형의 목을 비틀어 쥐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늙은 회장님 어디 숨겼는지 말해. 안 그러면 내 딸내미 목도 이 인형처럼 만들어주지. 진우가 주먹을 피가 나도록 꽉 쥐며 최상국 전무를 향해 분노의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내 놈을 죽여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워. 최상국 전무가 총을 꺼내 진우의 발치를 쏘며 소름 끼치게 웃었습니다. 소리 지른다고 해결될 일 아니야. 자, 선택해라. 내 애비냐, 내 딸이냐. 진우가 절벽 끝에서 수아의 인형을 바라보며 절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개 너머로 강만호 회장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며 진우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진우가 최상국 전무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서며 결연한 의지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 다 살리겠다. 그리고 내 놈은 지옥으로 보내주마. 진우의 눈에서 붉은 광기가 서리며 최후의 사투를 예고하는 긴장감이 절벽 가득 메워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을 깨고 진우의 처절한 외침이 산맥을 타고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한번 거대한 번개가 내리치며 비극의 막이 오르는 것을 알렸습니다. 진우가 절벽 아래 바다를 등지고 최상국 전무를 향해 돌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이제 막 찾은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남자의 목숨을 건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우의 거친 숨소리가 파도 소리를 집어삼키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진우가 가슴속에 품은 수아의 이름을 나지막이 읊조리며 적진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최상국 전무가 당황하며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진우의 그림자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망자암의 차가운 바위 위로 붉은 혈흔이 튀며 부자의 비극적인 운명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진우가 절벽 끝에서 수아의 인형을 낚아채기 위해 허공을 가르며 손을 뻗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찰나의 순간 진우의 눈에 비친 것은 수아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진우가 입술을 깨물며 자신을 던져 딸의 희망을 붙잡으려 사력을 다했습니다. 최상국 전무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허공을 맴돌며 진우의 귀를 괴롭혔습니다. 진우는 절망 속에서도 절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노라 다짐하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안개 자욱한 절벽 끝에서 한 남자의 처절하고도 위대한 싸움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망자암에 짙은 안개 사이로 지팡이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자 최상국 전무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강만호 회장이 피투성이가 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며 최상국 전무를 노려보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최상국 전무의 앞에 서서
가래 끓는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상구가 내 놈이 감히 내 아들과 손녀를 건드리고도 무사할 줄 알았느냐. 최상국 전무가 쥐고 있던 수아의 인형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분명히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걸 내 눈으로 확인했는데 말이야. 강만호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위험을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하늘이 돕고 산이 도와서 내가 살았다. 이제 내 놈의 그 더러운 야욕도 여기서 끝이다. 진우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배낭 옆에 달린 섬광탄의 핀을 입으로 뽑아 던졌습니다. 눈을 멀게 하는 강력한 빛이 절벽 위를 뒤덮자 최상국 전무와 부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진우가 강만호 회장의 허리를 낚아채며 절벽 아래로 몸을 날렸습니다.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살러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진우가 미리 설치해 두었던 와이어 고리에 장치를 걸고 순식간에 수직으로 하강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사라지자 최상국 전무가 허공에 대고 총을 난사하며 절규했습니다. 잡아, 당장 저놈들 잡아오란 말이야. 진우와 강만호 회장은 거센 파도가 들이치는 해안가 비밀 동굴 안으로 무사히 착지했습니다. 진우가 강만호 회장을 평평한 바위 위에 앉히고 젖은 옷을 털어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친 곳은 없으세요? 숨은 좀 어떠세요? 강만호 회장이 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나는 괜찮다, 진우야. 그보다 내 다리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는구나. 진우가 바지를 걷어올리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는 산삼뿌리에 긁힌 것보다 안 아파요. 그보다 아버지 어깨 좀 보여주세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강만호 회장의 셔츠를 걷어내자 그곳엔 30년 전 아들에게 발라주던 연고의 흔적처럼 깊게 패인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진우의 어깨에 있는 똑같은 모양의 초승달 흉터를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이 흉터는 네가 7살 때 주방에서 데었을 때 생긴 거란다. 내가 직접 약을 발라주며 울지 말라고 달랬었지. 진우가 자신의 목에 걸린 은재 펜던트를 열어 강만호 회장이 내민 사진과 대조해 보았습니다. 두 개의 펜던트가 마치 자석처럼 하나로 맞물리자 진우의 머릿속에서 잃어버린 기억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기억나요? 아버지가 저를 목마 태우고 이 펜던트를 보여주며 우리 가문의 증표라고 말씀하셨죠? 강만호 회장이 진우를 가슴이 터지도록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 진우야. 30년 세월이 이렇게 야속하게 흘렀어도 결국 너를 만나는구나. 진우가 강만호 회장의 등을 토닥이며 차가운 복수심을 눈에 담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놈들을 심판하겠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고개를 들며 진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너는 약초꾼이 아니라 태성그룹의 주인이다. 이제 내 모든 권한을 너에게 넘기마. 동굴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명석이 모터보트를 몰고 안개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명석이 보트에서 내리며 진우와 강만호 회장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주었습니다. 형, 회장님, 빨리 타세요. 최상국 전무놈들이 해안도로까지 내려왔어요. 진우가 강만호 회장을 부축해 보트에 태우고 명석의 노트북을 낚아챘습니다. 명석아, 태성그룹 메인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비상통로 열어뒀지. 명석이 보트를 급회전시키며 자판을 두드려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진우 형 동료인데 그 정도도 못할까봐 지금 바로 연결했어. 강만호 회장이 품속에서 작은 은색 카드를 꺼내 진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그룹의 모든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마스터 코드란다. 이걸로
최 전무의 숨통을 끊어라. 진우가 카드의 코드를 노트북에 입력하자 최상국 전무가 숨겨둔 수천억 원의 차명 계좌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진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엔터키를 강하게 눌렀습니다. 최상국,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돈부터 한 푼도 못 쓰게 만들어주지. 보트가 파도를 가르며 마을 항구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병원에 도착한 진우의 눈앞에는 수십 명의 검은 양복 사내들이 병원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보트에서 내려 병원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놈들이 수아를 인질로 삼으려고 병원을 아예 요새로 만들었군요. 명석이 태블릿을 확인하며 당황한 기색으로 소리쳤습니다. 형, 경찰들까지 최상국 전무한테 매수됐나 봐. 우리 접근조차 못하게 막고 있어. 강만호 회장이 보트 위에서 위성 전화를 집어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팀장인가? 나 강만호다. 지금 즉시 헬기를 띄워서 내가 말하는 좌표로 정예 요원들을 보내라. 하늘 위에서 거대한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더니 태성그룹의 로고가 선명한 헬기 세대가 병원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강만호 회장의 전용 보안 팀장인 박 팀장이 헬기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오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길을 열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최상국 전무의 용역들을 순식간에 제압하며 병원 로비로 진입했습니다. 진우가 박 팀장의 어무를 받으며 수아가 있는 3층 특수병동으로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수아의 병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자 킬러 한 명이 수아의 호흡기에 손을 대려하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바닥에 놓인 의료용 카트를 밀어 킬러의 다리를 걷어차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킬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진우가 수아를 품에 안고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지.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수아가 희미하게 눈을 뜨며 진우의 뺨을 작은 손으로 만졌습니다. 아빠, 나 무서웠어. 근데 아빠가 올 줄 알았어. 강만호 회장이 병실 안으로 들어와 수아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오열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로구나.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내가 이제야 보다니 이 할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병원 밖에서는 강만호 회장의 생존과 최상국 전무의 만행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석이 유포한 영상은 순식간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최상국 전무를 지지하던 이사진들이 겁을 집어먹고 하나둘씩 강만호 회장에게 충성 맹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우가 수아를 보안 요원에게 맡기고 강만호 회장의 곁에 서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본사로 가시죠. 저놈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제가 직접 빼앗아 오겠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진우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와 똑같은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래, 가자. 내 아들아. 태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저 세상 사람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꾸나. 두 부자는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대형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언론사들의 플래시 세례를 뒤로하고 차는 본사를 향해 거침없이 달렸습니다. 진우가 차 안에서 노트북을 닫으며 최상국 전무에게 마지막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 놈이 누리던 가짜 왕자는 여기까지다. 지옥 갈 준비나 해라. 강만호 회장의 눈에는 30해 전 잃어버렸던 아들을 향한 신뢰와 새로운 희망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진우가 아버님의 손을 꼭 쥐며 창밖의 밤거리를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본사 건물 꼭대기의 전광판에는 강만호 회장의 생환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제 약초꾼의 옷을 벗고 아버지를 지키는 전사가 되어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세단이 본사 정문을 통과하자 수많은 직원이 허리를 굽혀 두 부자를 맞이했습니다. 진우가 차 문을 열고 내리며 최상국 전무가 서 있을 집무실 창가를 향해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폭풍의 시간은 가고 이제 진정한 정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진우와 강만호 회장은 당당한 발걸음으로 태성그룹의 심장부를 향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건물의 가장 높은 곳인 펜트하우스 안으로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길게 비쳐 들어왔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강진우가 산에서 목숨을 걸고 채취해 온 황금 천년초 농축액이 담긴 컵을 두 손으로 소중하게 움켜쥐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컵에 담긴 진한 약초물을 한숨에 들이키고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기운에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비어있는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강진우의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진우야, 이 약초의 맛이 네가 그동안 산에서 겪었을 고통과 눈물처럼 참으로 깊고도 진하구나. 강진우가 아버님의 안색이 조금씩 붉은 빛을 띠며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기운이 좀 나시는 것 같아 정말 다행입니다. 강만호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는 옷걸이에 걸린 정장 상의를 직접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이 늙은 아비가 내 앞에서 다시 당당한 회장으로 서는 모습을 보여주마. 함께 회의장으로 가자꾸나. 같은 시각 본사 대회의실 안에서는 최상국 전무가 회장 자리에 앉아 이 사진을 거만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최상국 전무가 서류 뭉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승리감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만호 회장님은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셨으니 이제 제가 이 자리를 이어받아 태성그룹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 사진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최상국 전무의 말에 동조하려는 찰나 회의실 육중한 문이 단숨에 열렸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힘차게 내리치며 회의장 안으로 당당한 걸음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최상국 전무의 눈을 쏘아보며 호통을 쳤습니다. 상구가, 내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감히 누구 자리를 탐낸다는 말이냐. 최상국 전무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질 듯 비틀거리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분명히 절벽에서 추락하신 걸 제가 확인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살아오신 겁니까? 옆에 서 있던 강진우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최상국 전무의 얼굴 앞에 태블릿 PC를 들이밀었습니다. 강진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최상국 전무의 죄악이 낱낱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최상국 전무, 당신이 내 아버지를 절벽에서 밀어버리는 그 추악한 모습이 여기 생생하게 다 찍혀 있습니다. 명석이 해독에 성공한 녹취 파일 속에서는 최상국 전무의 비열한 계획과 살인 미수 공모 내용이 회의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장에 모인 이 사진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최상국 전무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다시 한번 이사들을 향해 엄중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최상국 전무의 해임과 영구 제명 결의안을 즉석에서 상정하고 통과시키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 보시죠. 최상국 전무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주며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어떻게 만든 기회인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단 말이야.
강진우가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손짓을 하자 최상국 전무의 양팔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진우가 끌려나가는 최상국 전무의 뒤등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이 응어리졌던 분노를 털어냈습니다. 전쟁 같던 회의가 끝나고 강만호 회장은 강진우와 강수아를 데리고 본가 정원의 아늑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강수아의 접시에 맛있는 고기를 직접 썰어 올려주며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수아, 그동안 무서운 아저씨들 때문에 고생 많았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 테니 이제 걱정 마라. 강수아가 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강만호 회장의 품에 쏙 안겨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 구해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진짜 최고예요. 강진우가 그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이 산속에서 보낸 처절했던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강진우가 아버님께 와인을 한 잔 따라드리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30년 만에 이렇게 밥을 같이 먹으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잔을 받아들고는 강진우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사과했습니다. 진우야, 내가 내 엄마와 너를 지키지 못해 30해 동안 너를 고생시켰구나. 이 아비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강진우가 강만호 회장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찾아냈고 우리 수아도 할아버지를 만났으니 이제 됐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강진우를 태성그룹의 부회장으로 정식 임명하며 가문의 유산을 이어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너는 이제 약초꾼이 아니라 수만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태성그룹의 기둥이니 항상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 강진우가 강만호 회장의 뜻을 받들어 태성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 기업의 첫 번째 가치는 생명 존중으로 하겠습니다. 수아처럼 아픈 아이들을 위한 세계 최고의 치료센터부터 만들겠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대견하다는 듯 강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 뒤 강진우는 강만호 회장과 함께 세상을 떠난 아내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강진우가 아내의 사진 앞에 황금 천년초 한 송이를 놓으며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아버지를 찾았어. 그리고 우리 수아도 이제 할아버지 사랑 듬뿍 받으며 건강해질 거야. 강만호 회장이 며느리의 비석을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 남편과 딸은 이제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마.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면서 우리 가족 지켜봐 다오. 강진우가 아버님의 뒷모습을 보며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완성된 행복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묘소를 내려오는 길에 강수아가 강진우와 강만호 회장의 손을 양옆에서 잡고 폴짝폴짝 뛰었습니다. 강진우는 불치병에 걸린 딸을 살리기 위해 산을 타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결국 아버지를 만나게 해준 운명의 끈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건물 전광판에는 강진우 부회장의 취임 소식과 함께 생명 존중 경영에 대한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강진우는 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리더로서 첫 발을 내디뎠고 강만호 회장은 그런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경영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강수아의 병실은 이제 하얀 벽지가 아닌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와 꽃들로 가득 차 희망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강진우가 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약속하며 평화로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저녁, 강진우의 집 거실 테이블 아래 은밀하게 부착된 검은색 소형 도청 장치가 깜빡거렸습니다.
최상국 전무의 충직한 수하였던 경호원이 어두운 지하방에서 헤드셋을 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경호원이 날카로운 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증오가 가득 섞인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강 회장, 당신들이 그렇게 웃으며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지 두고 보자고. 경호원이 최상국 전무의 비자금 일부를 인출하여 해외 전문 해커들을 섭외하기 시작하며 다음 범죄를 준비했습니다. 찬란한 불빛 아래 숨겨진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강진우 가족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그런 위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수아의 동화책을 읽어주며 평화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서재에서 태성그룹의 미래를 위한 서류를 검토하다가 갑자기 불어온 차가운 바람에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창밖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고 폭풍 전야의 정적만이 집 안가득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우가 잠든 수아의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오며 거실에 불을 끄는 순간 도청 장치의 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태성그룹 본사의 승리 분위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병원 주차장으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사설 구급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린 자들은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척하며 능숙하게 경비원들의 시선을 돌렸고 그 틈을 타 최상국 전무의 충직한 수하였던 경호원이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병원 내부로 잠입했습니다. 강수아가 잠들어 있는 특수병동의 복도 조명이 원인 모를 깜빡임과 함께 일제히 꺼지더니 병실 안의 모든 의료기기가 붉은 경고등을 내뿜으며 멈춰섰습니다. 강진우가 사색이 되어 강수아의 산소 공급 장치를 살피며 다급하게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장비가 갑자기 다 꺼졌어요. 당장 와서 이것 좀 봐주세요. 복도 끝에서 달려오던 간호사가 당황하며 비상벨을 눌렀지만 벽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해골 모양의 아이콘과 함께 기괴한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강 부회장님, 시스템이 완전히 잠겼어요. 해킹을 당한 것 같아요. 강진우가 모니터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최상국, 이 비겁한 놈이 결국 우리 수아까지 건드리는구나. 그때 강진우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 표시 제한의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도주 중인 최상국 전무가 어두운 차량 안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나타났습니다. 최상국 전무가 화면 너머로 수아의 실시간 상태를 보여주며 입술을 하찼습니다. 진우야, 내 딸내미 숨통이 달랑달랑한 게 아주 보기 좋구나. 지금부터 딱 30분 주겠다. 강진우가 휴대전화를 으스러지게 쥐며 이를 갈았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냐 아니면 내 목숨이냐 말만 해. 최상국 전무가 담배 연기를 화면에 뿜으며 차갑게 요구했습니다. 돈도 좋지만 추적은 귀찮으니까 말이야. 해외 가상화폐 계좌로 5천억 원을 송금해라. 1분이라도 늦으면 내 딸의 산소 호흡기는 영원히 멈출 거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만호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리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상구가 내 놈이 정령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제발 아이만은 살려다오. 최상국 전무가 강만호 회장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즐기듯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안 돌아가셨네요. 그 심장으로 얼마나 버티나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겠군요. 강만호 회장이 심장 발작으로 인해 입가에 거품을 물며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우가 쓰러진 아버지를 붙잡고 울부짖으며 보안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박 팀장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당장 응급처치실로 옮겨주세요. 박 팀장이 달려와 강만호 회장을 업고 뛰어나가자 강진우는 홀로 남겨진 병실에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강진우가 창백하게 질린 강수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널 꼭 살릴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줘. 명석이 태블릿 PC를 들고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오며 자판을 미친 듯이 두드려댔습니다. 형, 최상국 전무가 보낸 랜섬웨어가 너무 강력해. 해외 서버랑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서 풀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강진우가 명석의 어깨를 꽉 잡으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방법이 없을 리가 없잖아. 너 천재 개발자라며 뭐든 해보란 말이야. 명석이 안경을 고쳤으며 지도 화면을 진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형, 신호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잡히고 있어. 최상국 전무놈이 병원 근처 이동식 통신 차량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분명해. 강진우가 벽에 걸린 소화기를 집어들며 결연한 의지로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명석아, 너는 여기서 수동으로라도 수아 산소 공급해 줄 수 있는 방법 찾아. 나는 그놈들 직접 잡으러 간다. 명석이 수동 펌프를 강수아의 입에 가져다 대며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형. 내가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수아 숨은 안 끊어지게 할게. 꼭 잡아와. 강진우가 계단을 뛰어내려가 지하 기계실로 향하는 통로에서 최상국 전무의 용역들과 맞닥뜨렸습니다. 용역 한 명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강진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부회장님, 어디 급하게 가시나 본데 우리랑 좀 놀다 가셔야겠습니다. 강진우가 소화기를 용역의 얼굴에 뿌린 뒤 당황한 틈을 타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꽂아 넣었습니다. 강진우가 쓰러진 용역의 뒷덜미를 잡고 벽에 맺히며 포효했습니다. 내 딸 목숨 가지고 장난친 놈들, 너희는 오늘 제발로 여기서 못 나간다. 강진우가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은밀하게 주차된 검은색 벤 차량을 발견하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차량 안에서는 최상국 전무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송금 완료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차량 앞 유리를 소화기로 박살내며 최상국 전무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최상국 전무가 바닥을 뒹굴며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려 했습니다. 강진우가 최상국의 손목을 짓밟으며 권총을 멀리 차버리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돈 5천억에 내 영혼까지 팔아먹었냐. 내 딸이 죽어가는데 네가 감히 웃어. 최상국 전무가 피를 토하며 비열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진우야, 네가 날 때린다고 저 장치가 돌아올 것 같아. 이제 10분 남았다. 내 딸은 곧 죽어. 그 시각 병실 안에서는 강수아의 심박수 수치가 위험 수준인 40까지 떨어지며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명석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수동 펌프질을 멈추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수아야, 제발 눈 좀 떠봐. 아빠가 지금 오고 있단 말이야. 응급처치실에서 겨우 눈을 뜬 강만호 회장이 자신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은색 반지를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비서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이걸 진우에게 전해줘. 내 개인 서버의 마스터키야. 이걸로 저 악마의 프로그램을 파괴하라고 해. 비서가 반지를 들고 주차장으로 뛰어내려가 사투를 벌이던 강진우에게 그것을 던졌습니다. 강진우가 반지에 내장된 칩을 최상국 전무의 노트북 옆 포트에 꽂아 넣었습니다. 강진우가 자판을 두드리며 최상국 전무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상국아, 넌 우리 아버지를 몰라도 너무 몰랐어. 아버지는 네가 넘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노트북 화면에서 붉은색 경고 창이 사라지고 초록색 복구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최상국 전무가 노트북을 뺏으려 발악했지만 강진우의 강력한 팔이 최상국 전무를 바닥에 내리눌렀습니다. 병원 3층의 조명이 일제히 돌아오며 의료기기들이 다시 가동되는 소리가 복도를 메웠습니다. 강수아의 호흡기가 정상적인 리듬을 찾으며 산소 포화도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명석이 모니터를 확인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다. 수아야, 우리가 해냈어. 내 아빠가 해냈단 말이야. 하지만 강수아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채 얕은 숨만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최상국 전무를 경찰에게 인계한 강진우가 피투성이가 된 채 병실로 달려들어왔습니다. 강진우가 강수아의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작은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수아야, 아빠 왔어. 아빠 목소리 들리니 제발 아빠 좀 봐줘. 아이의 심박 그래프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더니 이내 가느다란 직선을 그리며 긴 비프음을 내뱉었습니다. 강진우가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으로 강수아의 몸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수아야, 아빠가 다 해결했어. 이제 숨 잘 쉴 수 있단 말이야. 강진우의 절규가 병원 전체를 흔들며 슬픔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어두운 복도 끝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강만호 회장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손에 든 지팡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운명은 다시 한번 이 가족에게 가장 잔인한 시련을 던지며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병실 안을 가득 메운 기계음이 날카로운 직선을 그리며 강진우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의료진들이 다급하게 달려와 강수아의 가슴 위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며 비상 상황을 알렸습니다. 강진우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강수아의 침대 다리를 붙잡으며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요, 수아야. 아빠가 여기 있잖아. 제발 아빠 좀 봐줘. 담당 의사가 땀을 흘리며 강수아의 가슴을 압박하다가 간호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빨리. 강진우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강수아의 이름을 부르며 담당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수아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 우리 수아 좀 깨워주세요. 담당 의사가 강진우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대조되는 긴박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보호자님, 일단 밖으로 나가 계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강만호 회장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내 아들을 이제야 찾았는데 내 손녀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강진우가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피투성이가 된 품 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유리병의 마개를 열며 강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아버지를 살렸던 그 약초예요. 수아야, 이거 마시고 제발 힘 좀 내보자. 간호사가 강진우의 앞을 가로막으며 제지했습니다. 환자분 지금 위급한 상황이에요. 이런 검증 안 된 걸 먹이시면 안 됩니다. 강진우가 간호사의 손을 거칠게 밀쳐내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비켜요. 내 딸 내가 살리겠다는데 당신들이 무슨 상관이야. 강진우가 강수아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벌리고 황금 천년초 농축액을 한 방울씩 흘려 넣었습니다. 강진우가 강수아의 목줄기를 쓸어내리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널 위해 산을 타고 절벽을 탔던 거 기억나지? 제발 한 번만 삼켜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바라보는 가운데 강수아의 목울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멈춰있던 심박 그래프가 요동을 치더니 삐소리가
규칙적인 박동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삐, 삐, 삐 소리가 병실 안을 채우자 담당 의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심박이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강진우가 강수아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고맙다 수아야,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내 딸 장하다. 강만호 회장이 휠체어에서 내려와 강수아의 발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늘이 돕고 땅이 도왔구나. 우리 태성 가문에 드디어 볕이 드는구나. 강수아가 가느다랗게 눈을 뜨며 강진우의 얼굴을 희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나 이제 숨쉬기 편해. 근데 왜 울어? 강진우가 강수아의 눈물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너무 좋아서 그래. 이제 수아 안 아플 거야. 할아버지가 수아 지켜주실 거야. 강수아가 강만호 회장을 보며 예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나 이제 안 아파요. 할아버지랑 나중에 꼭 구경 가요. 강만호 회장이 강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인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넓은 꽃밭을 다 사주마. 병실 밖 주차장에서는 경찰들이 최상국 전무를 연행하며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찬 최상국 전무가 강진우를 발견하고는 도끼 서린 눈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진우, 내 놈이 운이 좋았을 뿐이야. 내가 이대로 끝날 줄 아느냐. 강진우가 차가운 눈빛으로 최상국 전무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정이다. 내 놈이 저지른 죄는 이제 법이 심판할 거야. 옆에 있던 명석이 태블릿 PC를 들어 보이며 최상국 전무에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최 전무님, 해외 계좌로 빼돌린 돈들 제가 다 묶어놨습니다. 이제 당신은 알거지가 된 거예요. 최상국 전무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돈, 내 태성그룹, 이게 어떻게 만든 건데? 경찰관이 최상국 전무의 머리를 누르며 순찰차에 강제로 태웠습니다. 조용히 하고 타세요. 당신은 살인 미수와 테러 혐의로 아주 긴 시간 동안 빛을 못 볼 겁니다. 최상국 전무를 태운 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지자 병원 앞을 가로막던 가짜 시위대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병실 복도에서 박 팀장에게 엄중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 팀장, 지금 당장 이사회 소집해 최상국 전무와 결탁했던 놈들 싹 다 조사해서 내쫓아라. 박 팀장이 허리를 굽히며 충성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먼지 하나 남기지 않고 정리하겠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지팡이를 짚으며 병원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지. 이제 태성을 진우에게 물려줄 준비를 해야겠어. 강진우가 강만호 회장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이제 좀 쉬세요. 남은 일은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강진우의 손을 꽉 쥐며 대견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 진우야. 이제야 내 마음이 놓이는구나. 네가 태성의 새 주인이 되어야 한다. 강진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일구신 태성, 제가 더 단단하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게요. 일주일 뒤 강수아는 일반 병동으로 옮겨져 놀라운 회복 속도를 보였습니다. 강진우가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강수아의 입에 넣어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수아야, 맛이 어때? 아빠가 만든 건데 먹을만하니? 강수아가 죽을 꿀꺽 삼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응, 아빠가 해준 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강만호 회장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커다란 인형과 장난감 꾸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 오늘 퇴원 허락받았다면서 할아버지가 선물 한 보따리 들고 왔다. 강수아가 침대에서 내려와 강만호 회장의 품에 안기며 좋아했습니다. 와, 할아버지 최고. 저 이제 집에 가서 아빠랑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 거죠. 강만호 회장이 강수아를 번쩍 들어 올리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수아는 할아버지 집에서 공주님처럼 살 거야. 강진우가 짐을 챙기며 그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다가 창밖의 맑은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지독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드디어 찬란한 햇살이 세 사람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로비에는 강만호 회장을 지켰던 그 해안 절벽의 소나무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강진우가 직접 정한 문구가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생명은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많은 시민과 직원이 그 동상 앞에 멈춰서서 강진우와 강만호 회장의 드라마틱한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진우는 이제 약초꾼의 낡은 옷 대신 신뢰를 주는 기업인의 수트를 입고 출근했습니다. 직원들이 강진우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강진우가 밝은 미소로 화답하며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수아가 그려준 아빠와 할아버지의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그림을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돈보다 귀한 건 사람이고 권력보다 강한 건 가족의 사랑이다. 강진우는 이제 태성그룹의 부회장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노인의 아들로서 새로운 인생의 막을 올렸습니다. 모든 갈등이 씻겨 내려간 자리에는 따뜻한 온기와 희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산줄기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너랑 할아버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강만호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와 강진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함께 창밖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황금빛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비극을 이겨낸 가족의 위대한 승리가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강진우와 강만호 회장은 서로를 보며 말없이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사랑과 평화뿐임을 하늘도 알고 있는 듯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강진우가 강만호 회장의 손을 잡고 병원 밖으로 나가는 강수아를 마중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희망의 창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세 사람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준 고난의 시간은 이제 아름다운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강진우는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어떤 절벽에서도 다시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태성그룹 부회장실의 넓은 창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정갈하게 다려진 수트 소매를 정리하며 책상 위에 놓인 강수아의 사진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강진우가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오늘도 우리 수아랑 할아버지가 만든 이 멋진 세상을 지키러 나간다. 비서실에서 일하게 된 명석이 서류 뭉치를 들고 활기찬 걸음으로 들어오며 강진우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명석이 안경을 치켜 올리며 태블릿 화면을 강진우에게 보여주고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형, 아니 부회장님, 이번에 우리가 발표한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인 진우 프로젝트가 벌써 전 세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강진우가 서류를 검토하며 명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명석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우리 아버지가 30해 동안 겪으신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다른 부모들은 절대 겪지 않게 만들 거야. 명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일정을 확인하고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형. 이제 태성그룹은 단순히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곳이 된 것 같아 정말 뿌듯해요. 강진우가 창밖을 내려다보며 이제는 평화로워진 도심의 풍경을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강진우가 자켓을 집어들며 명석에게 가벼운 손짓을 하고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나머지 보고는 오후에 마저 하도록 하지. 오늘은 수아가 학교에서 일찍 오는 날이라 아버지랑 같이 마중 나가기로 했거든. 어느덧 태양은 하늘 한가운데로 솟아올라 태성그룹 본가의 푸른 정원을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편안한 개량 한복 차림으로 흙 묻은 장갑을 낀 채 정원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작은 모종삽으로 흙을 파며 옆에 있는 강수아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수아야, 여기 할아버지가 판 구멍에다가 이 상추 모종을 살살 심어보렴. 강수아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종을 정성껏 심으며 할아버지를 향해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내가 이거 물 많이 주면 할아버지 고기 드실 때 상추쌈 싸서 드릴게요. 강만호 회장이 강수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허탕하게 웃고는 손녀의 뺨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습니다. 허허, 우리 손녀가 직접 키운 상추라면 할아버지가 밥 한 그릇 뚝딱 비울 수 있겠구나. 강진우가 차에서 내려 정원으로 걸어 들어오며 그 평화로운 광경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우리 수아랑 벌써 농사꾼이 다 되셨네요. 옷에 흙이 다 묻어서 어떡합니까? 강만호 회장이 강진우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펴고는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진우야, 이제야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구나. 수조원을 벌어들일 때보다 이 상추 모종 하나 심는 게 100배는 더 행복하단다. 강진우가 강만호 회장의 곁으로 다가와 흙 묻은 손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음 이제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요. 강수아가 강진우의 다리에 매달리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아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나 이제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뛰어놀아도 하나도 안 힘들어. 나 진짜 다 나았나 봐. 강진우가 강수아를 번쩍 들어 올려 품에 안고는 아이의 코끝을 살짝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수아가 아빠 닮아서 마음이 단단해서 그래. 이제 수아는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어린이야. 강만호 회장이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지팡이를 짚고 집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거실 소파에 앉아 진우와 수아를 부르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우야, 내가 며칠 뒤에 내 엄마 산소에 좀 다녀오려고 한다. 너랑 수아도 같이 가야지. 강진우가 고개를 깊게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강만호 회장의 제안에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엄마도 저희 셋이 이렇게 같이 오는 걸 보시면 하늘에서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며칠 후 세 사람은 꽃들이 만발한 산기슭의 묘소 앞에 서서 정중하게 묵념을 올렸습니다. 강진우가 아내의 사진 앞에 직접 캔 귀한 약초 한 뿌리를 놓으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드디어 아버지를 찾았어. 그리고 우리 수아도 이제 아프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강만호 회장이 며느리의 비석 옆에 정성스럽게 새긴 작은 돌을 놓으며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야, 내 남편 진우가 이제 태성을 이끄는 훌륭한 회장이 되었단다. 나도 이제야 짐을 내려놓고 내 남편과 손녀를 지키며 삶아. 강수아가 비석 앞에 예쁜 꽃다발을 내려놓고는 손을 모아 기도하며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할아버지랑 아빠랑 매일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해. 엄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지켜봐줘요. 묘소를 내려오는 길에 마을 약초방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올라오며 강진우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약초방 노인이 강진우의 손을 꼭 잡으며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는 말했습니다. 진우야, 아니 이제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내 덕분에 우리 마을에 큰 병원이 생겨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른다. 강진우가 약초방 노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노인장, 제가 수아를 돌봐주신 은혜를 잊을 리 있겠습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 아프지 않게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약초방 노인이 강만호 회장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대견하다는 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을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이 산이 내린 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네요. 강만호 회장이 약초방 노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웃었습니다. 노인장 말씀이 맞습니다. 제 평생의 가장 큰 복은 바로 제 아들을 다시 만난 것이지요. 어느 노을 지는 저녁 강진우는 강만호 회장과 강수아를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해안 절벽으로 향했습니다. 절벽 위에는 이제 위험한 덤불 대신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바다를 볼 수 있는 예쁜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강수아가 바다를 가리키며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바다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저기도 우리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살고 있나요? 강만호 회장이 강수아의 손을 잡고 수평선을 바라보며 인자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저 바다 너머에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며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이 아주 많단다. 강진우가 강만호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그 험한 바위벽을 가리켰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기서 아버지를 처음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이 얼마나 뛰었는지 아세요? 강만호 회장이 강진우의 손을 꽉 쥐며 그때를 회상하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기억한단다. 네가 나를 등에 업고 그 비바람을 뚫고 올라갈 때 내 심장 소리가 내 가슴까지 들렸었지. 강진우가 바다를 보며 이제는 다시 뺏기지 않을 평화와 안식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강진우가 주머니에서 아기 때 신발 한 짝을 꺼내 강만호 회장에게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30년 동안 간직하신 제 신발, 이제는 제가 소중히 보관할게요. 강만호 회장이 그 신발을 보며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히고는 강진우를 대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네가 이 가문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 애비와 수아를 지켰던 그 마음만은 잊지 마라. 강수아가 아빠와 할아버지 사이에서 두 사람의 손을 모아 잡으며 밝은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우리 이제 절대 헤어지지 말고 여기서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강진우와 강만호 회장이 동시에 강수아를 바라보며 약속이라도 한 듯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진우가 강수아를 번쩍 안아 올리며 바다를 향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가족 사랑한다. 강만호 회장도 진우의 외침에 호응하듯 지팡이를 높이 들고 즐겁게 웃었습니다. 노을빛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황금빛으로 감싸 안으며 해안가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실려온 바다 내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치며 평화로운 저녁을 축복했습니다. 강진우가 강수아를 다시 벤치에 앉히고 강만호 회장의 손목에 채워진 은팔찌를 확인했습니다.
강진우가 자신의 손목에도 똑같이 빛나는 은팔찌를 매만지며 끊어지지 않는 가족의 인연을 확인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이 강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진우야, 오늘 저녁은 우리 셋이서 맛있는 고기 파티라도 해야겠구나. 수아가 직접 심은 상추도 땄으니까 말이야. 강진우가 강만호 회장을 부축하며 강수아의 손을 잡고 절벽길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희망찬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절벽 틈바구니에서 꿋꿋하게 피어난 황금 천년초 한 송이가 세 사람의 뒷모습을 배웅하듯 흔들렸습니다. 생명의 위대한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서로를 아끼는 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진우는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면 어떤 절벽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시련을 이겨낸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해안가 절벽을 타고 멀리 울려 퍼졌습니다. 찬란한 노을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되어 남았습니다. 강진우와 강만호 회장, 그리고 강수아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운명은 이제 그들에게 시련 대신 끝없는 축복과 평화의 길만을 내어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세 사람의 행복한 동행이 이어지는 한, 그 어떤 폭풍우도 다시는 그들을 흔들 수 없을 것입니다. 강진우가 아버님의 손을 더욱 꽉 쥐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오직 따뜻한 햇살과 꽃길만이 가득 펼쳐질 것임을 하늘도 알고 있는 듯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강진우는 이제 완벽한 행복을 찾았음을 확신하며 자신 있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고 돌아 절벽 끝에서 다시 만난 부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죽음의 문턱에서 마주한 운명적인 인연이 절망뿐이던 두 사람의 삶에 가장 찬란한 희망의 꽃을 피워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때로는 험한 절벽처럼 위태롭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진우 씨가 아버지를 향해 로프를 던졌듯 여러분의 곁에도 보이지 않는 따뜻한 손길과 기적 같은 인연이 늘 함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지친 하루를 보낸 여러분에게 포근한 위로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여정을 찬란 사연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